네, 여야가 주말에도 사법개혁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 노동법원도 있고 가정법원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법부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도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재판부로 이제 이송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부에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외한 여기에서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법관회의, 대한변협 이런 데에서 재판관들을 추천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인들과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란 전담 재판부니 특별 재판부니 법원이니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추천을 통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풀을 꾸리고 그 안에서 법관을 정하는 것은 이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 입법, 사법에 있어서 우리가 상권분립 국가인데 입법과 행정은 이미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가 입법과 사법을 어떻게 보면 견제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직위원 재판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판결을 내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의 법원으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과 같은 법원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법원 이야기하다가 특별 재판부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공식 명칭은 전담법원이라고 전담 재판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 이런 표현을 한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입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법률을 통해서 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박희승 의원조차도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 상권 분립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여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 재판부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라지는 거다. 정부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동혁 대표는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 조직과 관련돼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든 가정법원, 노동법원 이런 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의 기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말했듯이 법원이 사법부가 스스로 그런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법원, 가정법원 이외에 예를 들면 23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뭔가 행정법원에서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사법부 내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는 신속성을 요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가 만들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에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자이고 만약에 이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지금 피의 혐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선택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법원장들도 입장을 내놨는데 법원장들도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로 크가지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2년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사건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언제 결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수원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중앙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재판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재판부에서 빠르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 것인가.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그 대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을 때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이게 범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은 기각시켰었거든요. 범죄가 소명된다면서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때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차례도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발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거 왜 위헌입니까?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심지어 이미 재판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부를 배제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사법부에서 일단 내놓은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론도 듣겠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루트는 아마도 입법 과정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사법부의 대표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기 전에는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탄핵감 아니다, 탄핵 아니다, 난 계몽한 것이다 그런 주장했던 거 그럼 다 뭐 판결을 정해놓고 압박을 했던 겁니까?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행정부의 수반이든 입법부의 대표자들이든 언제든 헌재가 판결하기 이전에 아니면 헌재를 판결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헌재를 압박한다거나 지금 헌재 구성원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만약에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다양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건전한 민주주의의 담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좀 보면요. 당 내에서 장외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진짜로 장외로 나가게 될 것인지 나간다면 이제 어디까지 또 합류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외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한길 씨나 정광훈 씨 같은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있었던 그 뭐 다수가 모였던 그 국민의힘의 집회에서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이분들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빼는 것 자체가 뺄셈의 정치 아니냐, 합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그분들을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 극우 부정선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그런 음모론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을 뺄셈하는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은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늘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장외투쟁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 극우 세력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장외투쟁이 아닌 장르투쟁, 원내투쟁에서의 힘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소수 야당의 한계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아스팔트 우파랑 그 연대를 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략이 좀 유효한 건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대응에 대해서 얘기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여쭤볼게요. 그 연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고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에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언론에서 거의 써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나경원 간사 선임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호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넘어서서 장애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전한기 씨라든지 정광훈 씨 이런 사람들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투쟁을 이미 계속하고 계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주장 가운데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치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할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저희 당론을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뭐 연대라고 좀 가벼운 연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알려야 되는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만찬 회동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동안의 어떤 이제 민주당 내 지도부 투톱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이야기 오갈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투톱 갈등이 아니라 쓰리톱 갈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야당과의 특검법 합의 과정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온팡 뒤집어 쓴 듯한 모습을 지금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몰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다음날 오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믿어주실까요? 이거 심지어 특검 법안이고 이 특검과 탄핵과 그리고 이 비상계엄 국면에 있어서 정권을 가지고 온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무수석은 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총리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당 내부의 갈등이 너무 커지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만 글쎄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는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여당, 야당 대표들을 다 모아서 함께
만난 오찬 자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내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있어서도 협치라는 단어를 정청래 대표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은 저는 이건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좋아질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만찬 분위기는 어떨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투톱의 뭐랄까요,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각각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SNS의 입장을 통해서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당내 작은 차이일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좀 봉합해 나가는 그런 의미의 만찬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이 집권 여당 내 갈등이라고 하면 저는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갈등의 원인은 결국 뭐 영부인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전면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불거졌던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민주당 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정책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아주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때로는 불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만찬이나 아니면 서로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 아니면 또 갈등이 있은 이후에 또 사과를 하고 봉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나 특검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의 이견, 속도의 차이가 나왔던 것은 저는 뭐 오늘 만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국회에서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여야가 각각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인을 왜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는 왜 합의문이 없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있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와서는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아마도 미국에서 보았겠죠. 그랬더니 러트니 상무장관이 바로 사인하지 않으면 25% 관세 다시 물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처럼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인들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과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잘 돼가고 있다. 그냥 협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 갔다가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새벽에 다시 입국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이제 신뢰는 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관세협정과 관련해서 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있을 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일단 관세 협상은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정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을 걸 내놓아라, 미국의 이익을 협조하라라고 사실상 반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덜 뺏기기 위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노출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에게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이 구금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야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과정이 끝난 이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면서 관세 협상 및 이 구금 사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자 쿼터
쿼터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여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하는 데 동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재명 대표 정부에 대한 비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번 대정부 질문은 지금 여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국가의 정상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이 내란과의 거리두기를 하라라는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 독재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할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당의 투쟁 방식이 뭔가 이 극우 프레임, 극우 연대와의 뭔가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야당의 이런 그 독재 프레임 씌우기는 이번 대정부 질문이나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유효하게 발휘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만남을 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마도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때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갔었어요.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당시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김어준과 이재명 간의 이러한 대결 양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비서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뭐 인간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비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의 의견을 전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SNS나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어준 씨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사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당의 대표이기도 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그만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을 나간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을 나가서 지난 대선 때 사실상 그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지금 계속해서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렇게 본인의 인연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만남을 하신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 자신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만나자고 인사하러 온다는데 그걸 거절하기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만나는 것 자체를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뻔히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의도를 갖고 이 만남을 했다기보다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 도리 때문에 본인은 당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